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 곤도 마코토. 자, 이제 곤도 마코토 선생님. 자, 게이오 대학교 의학 수석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유방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유방 촬영에서만 발견되는 유방암과 CT에서만 발견되는 폐암은 가짜 암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과 체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다 가짜라면, 그러면 그동안 진단과 체크를 통해서 잘라내고 방사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방암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담당했지만은 대조적인 경과를 거친 두 사람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가짜암으로 판명된 사례다. 자, 사례 첫 번째를 봅시다. 암을 방치했지만 20년 넘게 변화가 없다. 회사원인 여성 B씨가 오른쪽 유방의 이상을 느끼고 대학병원을 외래로 방문한 것은 1990년 46세 때다. 하지만 유방 촬영에서 정작 이상이 발견된 것은 왼쪽 유방이었다. 오른쪽 유방은 이상이 없었다. 왼쪽 유방의 유선에 작고 하얀 모래가 듬성듬성 뿌려진 것처럼 보이는 미세 석회화가 비쳤다. 메스로 피부를 절개하고 석회화가 나타난 부위의 일부를 떼어내는 생검을 받은 B씨는 병리 검사 결과 암의 조짐이 있다며 수술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유방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하자는 뜻이었다. B씨는 수술을 거부하고 유방을 자르지 않은 채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이듬해 그는 지인이 소개한 개인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여기서 아마도 민간요법 비슷한 치료를 받은 듯하다. 그 무렵 나는 유방온존요법에 대한 책을 냈는데 B씨는 그 책을 읽고 1992년에 외래로 나를 방문했다. 진찰해보니 유방의 암으로 추정할 만한 응어리나 혹이 만져지지 않았고 완전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받은 소개장에는 생검에 따르면 비침륜성 유관암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면 유관상피내암이라고 하여 유관 내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유관 외부로 나오지 않고 유관 내부에 머물러 있는 유형의 암이다. 자, 소개장에는 종양 내 석회화가 보인다는 내용도 있었다. B씨가 병리 표본을 직접 갖고 있어서 개요 대학병원의 병리의에게 재검을 의뢰하니 역시 비침륜성 유관암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병리의 소견서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생검에서 남은 암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 있었다. 실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생검 후 유방 촬영에서도 석회화가 3cm 범위에 걸쳐 남아있고 이 사례에서는 종양 내에 석회화가 확인되므로 석회화가 있는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것이 확실하다. 비침륜성 유관암은 석회화가 없는 부위로까지 암세포가 유관 내부에 퍼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이전 병원에서 암의 침륜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유방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권한 이유다. 자,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B씨의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나는 이 유형의 암이 가짜 암이라고 생각하기에도 하므로 치료를 주저했다. 굳이 수술을 원한다면 유방온존요법을 실시하는 외과의를 소개하려 했지만 B씨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래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진찰하면서 그때마다 유방 촬영을 실시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응어리나 혹이 생기지 않으니 유방을 진찰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유방 촬영을 계속했지만 석회화가 퍼지지도 않았다. 어디를 살펴봐도 별일이 없는 채로 여러 해가 흘렀다. 어느새 진찰하는 간격은 1년에 한 번이 되었고 얼마 전부터 B씨에게 슬슬 진찰을 그만받아도 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내가 초진하고 나서 20년이 지났고 이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지는 22년이 되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진료 치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가, 정말 울분이 나올 정도로 이 책에서 내용이 딱 보니까 그렇네요. 사례 두 번째, 전이는 조기암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은 와타나베 요코 씨의 경과다. 유방 온전요법을 실시한 후 전이가 나타나 스스로 그 과정을 유방암 후회하지 않는 치료,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유방암을 발견하고 온전요법을 실시할 때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허락을 얻어서 책에서 발췌한다. 1994년 봄에 구독하고 있던 부인 민주신문에 권도 선생의 유방 온전요법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의 설명대로 얼른 자가검진법을 시험해 보았다. 오른쪽 유방에 무언가가 만져졌다. 암인가 싶어 놀란 마음에 게이오 대학병원을 방문했다. 41세 때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는 즉시 검사받기가 어려워 권도 선생이 근처에 개업한 동료 의사에게 초음파 에코 검사를 의뢰하여 그날 바로 결과를 알려주었다. 직경이 겨우 5mm였으므로 권도 선생은 이렇게 작은 걸 잘 또 찾으셨네요 라면서 걱정 말고 경과를 보다가 커지면 다시 오라고 했다. 참고로 50세 이하에서는 유방에 생긴 응어리의 80%가 양성이라고 한다. 양성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오른쪽 유방에 생긴 5mm의 응어리는 서서히 커졌다. 암일지 모른다는 생각했지만 나는 진찰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 1995년에 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권도 선생의 책을 샅샅이 찾아 읽어서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암은 빨리 수술한다고 낫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자주 와타나베 씨의 부친은 그 후 다른 병으로 사망했다. 와타나베 씨에 따르면 방광암은 가짜 암이었던 모양이다. 자, 일을 쉬고 하루를 통째로 투자하여 병원에 가기가 번거로워서 결국 6년 동안 암을 방치했다. 하지만 6년째 되던 해에 급속도로 암이 커진다고 느끼고 2000년 3월에 게이오 대학병원을 찾아갔다. 권도 선생에게 진찰을 받자 역시 4에서 4.5cm가 되어 있었다. 전이는 권도 선생은 전에 왔을 때 기억이 나네요. 상당히 천천히 커졌군요 라고 말했다. 겨드랑이 아래의 임파선에도 전이가 여럿이 있어서 얼른 치료를 받았다. 내 암세포는 언제 생기기 시작했을까? 아는 것은 암세포 분열하여 계속 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5mm의 암이 4.4cm 되기까지의 시간은 암세포 하나의 크기는 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한 시기를 계산할 수도 있다. 권도 선생의 책에 계산법이 실려 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계산 결과는 암세포의 수가 2배가 되는데 8개월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1994년에 5mm로 발견된 내 암이 최초로 생긴 것은 18년 전, 내가 21세 때라는 계산이 된다. 와, 5mm가 나타났다면 벌써 18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계산법으로. 또한 2000년에는 겨드랑이 아래의 임파선에서 전이를 발견했고, 이를 대략 1cm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원발소의 암이 겨우 직경 40미크론, 즉 0.04mm일 때 전이 된 셈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들 하지만은 암의 성장 과정을 토대로 생각하면
이는 무리한 일이다. 자, 말도 안 된다. 조기 검진, 조기 발견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네요. 해설. 스티브 잡스도 오해한 암 전이의 진실은 암 원발소를 방치하거나 혹은 과거에 일정 기간 방치했던 환자에게 전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가만히 두는 바람에 전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아이폰, 아이패드 등 독창적인 제품을 세상에 선보인 애플사 창립자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 중에서도 진행이 늦은 특수 유형으로 소문을 거두었다. 그래 2003년 췌장암이 발견된 후에 수술을 거부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요법을 시정했지만 9개월 후에 받은 검사에서 췌장암이 증식했다고 판명되어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08년 간 전이가 나타났고 2011년에 사망을 했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암을 방치한 일을 후회했다고 한다. 하지만 천재도 간과한 것이 있다. 간 전이와 같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원발소가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췌장암만이 아니라 위암, 폐암, 전립선암 등 모든 고형암의 원발소는 검사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커지기 전에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소적인 수술 이 자체가 너무 엉터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와타나베 씨의 유방암 경과를 분석해보자. 2000년의 유방온존. 유방온존 요법을 실시하기에 앞서 요통 증세가 나타났다. 검사에서는 뼈, 폐, 간에 전이가 발견되었다. 다행히 방사선 치료가 성과를 거두어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도 건강히 지내고 있다. 항암제 치료는 받지 않는다. 항암제의 수명 단축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정에서 해설을 참조한다. 그럼 전이가 언제 생겼는지 계산해보자. 계산법은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참고하고 2009년에 발견된 전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장골 엉덩이뼈로의 전이었다. 최대 직경이 4cm인 이 병소가 증식하는 속도는 원발소와 같다. 이 환자가 원발소와 전이소를 모두 방치하고 관찰한 사례에서도 둘의 성장 속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앞서 제시했듯이 와타나베 씨의 암세포는 2배가 되는데 8개월이 걸렸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한 개의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시기는 24년 전, 즉 1985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5mm의 원발소를 발견한 시기인 1994년으로부터 9년 전이다. 다만 와타나베 씨는 온존요법에서 전이를 발견하기까지의 경과 중에 일정 시기에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이암의 증식이 다소나마 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억제되었다면 전이 시기는 1985년보다 이전이 된다. 여하튼 와타나베 씨의 전이 시기는 원발소를 발견한 1994년보다 훨씬 전인 것은 확실하다. 전이 되었을 무렵의 원발소의 크기는 최대 1mm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암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리 전이 되는 것일까? 전이가 있는 유방 환자 66명의 전이 시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암의 원발소가 대부분 1mm 이하였던 극히 초기에 전이 되어 있고 원발소의 크기가 0.1mm 정도일 때 가장 왕성했다. 전이 시기를 나타낸 그래프는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전이가 극히 초기에 일어나는 경우에 원발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전이소에 암세포가 이미 많다고 볼 수 있다. 와타나베 씨의 원발소를 발견한 시점에서는 뼈, 폐, 간의 각 전이소에 최소한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 자, 이러니 국소 수술 보이는 것만 잘라내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째서
전이는 이렇게 극히 초기에 발생할까? 최근의 연구에서 암은 암줄기 세포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암줄기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여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암줄기 세포가 전이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이가 가능하다. 스티브 잡스의 간 전이에도 암줄기 세포가 전이 되어 생겼으며 원바람이 발생한 극히 초기에 이미 전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암을 9개월만 가만히 두는 바람에 그 사이에 전이 된 것은 아니다. 두 배로 되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표가 있다. 그 암이 한번 걸리면 생활 자체를 전적으로 바꾸고 인내하며 몸을 깨끗이 청결하게 해독을 하며 영양 섭취를 통해서 다시 면역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이 시기는 역산할 수 있다. 암세포의 전이 시기는 전이소의 성장 속도에 역산할 수 있다. 전이는 발견되는 대로 항암제 등으로 치료하지만 예전에는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결과 여러 장기의 암에서 비롯한 폐전이를 방치하고 관찰한 보고가 어느 정도 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특히 폐전이에 대한 보고가 많다. 그런 자료를 집계하고 폐전이소의 직경이 2배가 되는 기간, 즉 직경 배정 시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두경부암 폐전이 6개월, 대장암 폐전이는 9개월, 신장암 폐전이 6개월, 유방암 폐전이 7개월, 자궁암 폐전이 8개월 정도로 2배가 되는 기간이 이렇군요. 자, 이런 평균치이므로 각 암의 배정 시간은 더 긴 사례도 있고 짧은 사례도 있다. 또한 암의 조직형도 다양하다. 자, 이런 그로스라는 책에서 선암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래프가 실려 있다. 자, 그로스 나이티스 오브 투모의 선암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래프가 실려 있다. 암 원발소가 생기는 장기는 가지각색이므로 폐전이 및 선암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159명 중에서 직경 배정 시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없고 1, 2개월인 사람도 10명 전후로 소수다. 전체의 80%는 배정 시간이 5개월 이상이고 배정이란 배로 커지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8개월 정도다. 배정 시간이 4년 이상인 사례도 여러 건이다. 배로 크는데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지만 4년 동안 지나서 배로 되는 사람도 있다. 여러 건 있다. 나의 경험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는 외래에서 폐, 간, 뼈의 전이를 발견해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태를 지켜본다. 내가 담당한 환자 중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전이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게다가 이런 전이 환자 중에 과거에 원발암을 치료했던 사례는 이 책 150명의 환자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내가 담당한 환자도 전이의 성장 속도가 가지각색이었다. 배정 시간이 3개월 이내인 사례는 적고 대부분 6개월 이상이거나 심지어 1년 남짓한 사례도 있었다. 전이라고 해도 서서히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경 배정 시간을 알면은 전이 시기를 역산할 수 있다. 전이소의 크기를 1cm라고 가정한다면은 직경 배정 시간을 10배로 역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배정 시간이 6개월이라면은 전이 시기는 60개월. 자, 이렇게 즉 60개월, 즉 5년 전이 된다. 나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의 경우에 암 전이 시기를 계산해 보면 전부 원발소가 발견되기 훨씬 전에 전이 되어 있었다. 이를 스티브 잡스에게 적용해 보면 암의 직경 배정 시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췌장암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늦은 특수 유형이었으므로 배정 시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의 간 전이는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이자 췌장암이 발견되기 5년 전인 1998년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온다. 스티브 잡스가 암을 방치했다고 후회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천재로 불리던 스티브 잡스조차 전이에 대한 오해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암은 지독한 병이므로 가만히 두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이 전이 시기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암을 방치한 경우의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암의 성장 속도. 다음으로 암 원발소의 성장 속도에 대해 검토하자. 우선 와타나베 씨의 유방암에 대해 살펴보면 전이가 있는 진짜 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암 줄기세포인 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나서 원발소가 발견되기까지 18년이 걸렸으므로 많은 독자가 품고 있는 암에 대한 인상과 달리 성장이 느리다. 이처럼 암이 발생하지 20년 가까이 지나 발견된 경우는 특이한 사례에 속할까? 유방암 원발소의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임상 통계가 나와 있다. 암을 일정 기간 방치한 사례를 전국에서 설문지로 조사한 결과이다. 각 사례가 방치된 구체적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지만 대부분 초진 시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으므로 성장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 통계 자료에는 232명의 유방암 환자에게 존재하는 암세포가 2배가 되는 시간이 보고되어 있다. 이를 원발소의 직경 배정 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3개월 이내는 35명이었고 3개월에서 1년은 90명, 1년에서 4년은 69명, 4년에서 32년 20명, 무한대 18명. 자, 이렇게 232명을 그 배정 2배로 되어지는 시간경과 시간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이네요. 무한대란 가만히 두어도 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한대, 가만히 두어도 괜찮은 사람이 18명이나 되고 4에서 32년이나 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이 말. 응? 그런 사례가 10% 가까이 되는 데다 2배가 되는데 4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 와타나베 씨의 경우에는 암의 직경 배정 시간이 2년이다. 위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와타나베 씨의 암은 성장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일을 위해 덧붙이자면 5mm의 종양이 1cm가 되는 경우와 2cm의 종양이 4cm가 되는 경우의 직경 배정 시간은 같다. 다만 전자에서는 환자 본인이 암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후자에서는 급격하게 증식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와타나베 씨가 6년째 되던 해에 급속도로 암이 커진다고 느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죠. 이것도 기하급수할까요? 배가에서 배가 복리 계산이 되나요? 어떻든 커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침륜암은 전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까지 해볼까요? 위 통계 자료의 대상이 된 환자에는 앞서 소개한 B씨처럼 혹이 만져지지 않는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발소가 혹을 만들지 않으면 크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치 기간이 30년이 넘는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암 원발소가 더욱 작은 시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있으니 최근에 내가 경험한 상황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유방 온존조법을 앞장서서 주장할 만큼 한동안 전국의 유방암 환자의 거의 1%를 진찰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치료하지 않고 상태를 지켜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환자의 요청대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한 환자가 지금까지 70명 이상이 된다. 경과를 관찰한 결과로 앞서 소개한 통계 자료처럼 커지는 암이 대부분이었지만 배정 시간이 무한대인 커지지 않는 암도 몇 건이나 있었다. 또한 암이 커지는 경우에도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느려서 3cm의 혹이 1년에 거쳐 1에서 3mm 커지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배정 시간이 3개월 이내로 성장 속도가 빠른 암은 통계 자료에 나타난 15%보다도 적은 단 한 건뿐이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그 많은 중에서 통계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현상도 경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방치하는 사이에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통계 자료에 이 같은 사례가 잡히지 않은 이유는 혹이 있어도 실수로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지 못한 채 암이 축소되거나 소실되어 버리는 바람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현상은 침륜성 유관암, 비침륜성 유관암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침륜되거나 침륜되지 않거나 간에 암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현상도 있었다 이 말인데요. 다만 침륜암이 축소되거나 소실되는 일은 드물고 비침륜암은 그보다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오진일까요? 어떻든 이런 상황이 있네요. 특히 급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B씨의 경우처럼 응어리나 혹을 만들지 않는 유형의 비침륜암이다.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지만 암이 커지는 사례는 없었다. 모든 사례에 미세한 석회화가 나타났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데다 석회화의 수나 범위에도 변화가 없었다. 비침륜암 중에는 응어리를 만드는 유형도 있다. 응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침륜암에 많이 보이는 유리구슬 같은 동그란 혹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응어리는 촉진을 통해 정상 유선부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고 다소 고르지 않은 알갱이의 집합체가 몇 센티미터 정도의 면적으로 만져진다. 그런 응어리를 방치하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증식하는 경우도 있다. B씨와 같은 비침륜암은 가짜암의 전형으로 비침륜암의 사례 전부가 가짜다. 축소되거나 소실되는 사례는 물론이고 증식하는 사례도 가짜라고 할 수 있다. 방치해도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적 근거이지만 원리적 근거도 있다. 원리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암이 유전자의 병이기 때문이다. 최초에 발생한 암 줄기세포 세포 다음 해설 참조에 유전자가 전이하는 성질을 지니지 않은 경우 그 자손인 암세포도 같은 유전자를 이어받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전이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조금 부모와의 관계를 둘 필요가 있는 상태네요. 자, 실제로도 전이되기 위한 전제로 암세포가 유관의 외부로 나오는 침륜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침륜암은 유관의 외부로 나오는 침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관 안에 머문다. 침륜할 수 없으면 전이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비침륜암은 본래부터 가짜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비침륜암은 전이되지 않으므로 암이라고 명명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네요. 침륜암은 진짜 암일까? 와타나베 씨의 유방암은 전이가 있으므로 진짜지만은 침륜암에는 가짜도 꽤 많다. 촉진으로 자주 발견되는 2 내지 4cm 정도의 유방암 중에는 장기 전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가짜다. 침륜암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전에 구분할 수 있을까? 방치하여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가짜일 것이다. 물론 증식하는 암 중에도 가짜는 많지만 암의 직경 배정 시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처럼 성장 속도가 극히 빠른 사례는 대부분 진짜일 것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내가 담당한 환자 중에 배정 시간이 3개월 이내였던 사례도 역시
전이가 있었다. 자, 아주 급하게 촉진되는 성장되는 경우는 진짜일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유방암 방치한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 유방암 원발소를 방치하여 상태를 지켜보기로 결정한 환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태를 지켜보는 동안에 암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런데도 환자가 걱정스러워하는 경우에는 외래로 통원을 계속한다. 하지만 암병소가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단계까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이윽고 통원하지 않게 된다. 물론 병소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통원한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짜의 가능성이 거의 100%이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므로 환자가 불안감을 떨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암이 증식하는 경우다. 유방암 원발소의 성장 속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지만 설령 1mm라도 증식하면 환자가 느끼는 불안은 금세 커진다. 이 성장 속도로 보면 거의 틀림없이 가짜암입니다라고 말해도 안심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6개월에 한 번쯤 계속 통원한다. 이런 유방 온전요법을 선택한 환자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온전요법으로 최소한의 암 부위만 절제한 경우에는 1, 2년 만에 진찰받기를 중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치료가 주는 안도감 때문이다. 방치 환자는 가슴에 있는 응어리나 혹을 자신의 손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으면서 암 원발소의 존재를 늘 의식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나는 유방암을 방치하는 진료 방식을 구축하면서 환자가 느끼는 이 같은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유방암의 원발소가 설령 커지더라도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만 판단했다. 그러나 방치 환자가 외래로 계속 동원하게 되는 현실을 깨닫고 생각을 조금 바꾸었다. 이런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원발소가 증식하는 환자에게는 계속 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니 슬슬 치료를 시작해 볼까요? 보면 어떨까요? 라거나 온전요법이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유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로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단호한 결심을 보인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치료를 받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의 경우에는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은 채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는 사실 암은 무서운 것이라는 사회 통념에서 비롯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수명을 늘리는 효과는 없지만 치료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또 있다. 원발소가 증식하여 피부를 뚫고 나오는 사례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몸의 어디엔가 전이가 숨어 있다. 따라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도 수명을 늘릴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에서 고기를 내민 암병소가 흘러서 궤양을 만들고 피와 고름이 나와 악취를 풍기기도 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 이때는 어딘가에 전이가 있더라도 삶의 질을 회복할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암이 피부를 뚫고 고개를 내민 경우에도 수술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몸속 어딘가 전이가 있는 이상 수술은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이다. 자, 이 후자가 좀 지혜롭죠. 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천년의 대체적인 기능학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참 더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방 촬영 검사는 절대 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B씨처럼 유방 촬영에서 암을 발견하는 사례에 대해 검토해 두기로 한다. 근래 유방 촬영 검진이 널리 시행되어 이전보다 많은 유방암이 발견되고 있다. 조직형은 비침륜암이 많지만 침륜암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응어리나 혹이 없어서 유방 촬영으로 밖에 발견되지 않는 암은 가짜다. 하지만
비침륜암은 유관 안에 퍼지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유방을 전부 적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B씨도 처음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유방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다. 만일 B씨가 유방 전적 축술을 받았다면 방치하거나 관절하는 경우와 달리 가짜암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수술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졌고 지금 완치가 되었어.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지. 가짜였는데, 원래 가짜였는데 그것을 암 수술해서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가짜 암이라면 전이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유방 전적 축술을 시행한 의사는 수술 후에 암이 재발하지 않거나 전이 되지 않는 것을 마치 수술 때문인 양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환자에게도 수술을 권하는 근거가 되어 결국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어진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하는 함정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방 촬영에서 발견되는 암은 50세 이하의 여성에게 많다는 것도 문제다. 가짜 암인데도 유방을 잃고 좌절하는 젊은 여성이 많다. 유방 촬영은 받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2009년 12월 미국 정부의 예방의학 작업부회는 유방 촬영에 의한 유방암 건진은 40대 여성에게는 추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암을 검출하는 정밀도가 낮고 잘못된 진단으로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는 등의 결점이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2009년 11월 27일 아사히 신문에 나온 내용이다. 이는 한발 전진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임상시험에서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도 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암과 싸우지 마라를 참조하자. 유방 촬영 검사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사망 감소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 40대 여성이 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미국 정부 기관이 유방 촬영 금지를 추천하지 말라고 공표한 사실은 의미가 깊다. 유방암에 걸리는 비율이 미국보다 낮은 일본에서는 이 권고 때문에 더욱 유방 촬영을 권유할 명분을 내세우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검진 관계자는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유방 촬영에 열심이다. 그리고 예능인, 기업인, 일반인을 모조리 끌어들여 핑크 리본 운동이라는 유방암 조기 금진을 권장하는 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방 촬영 검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암은 가짜이다. 유방을 잃어버린 여성은 핑크 리본 운동의 피해자나 마찬가지다. 유방 촬영에서 암이 발견되어 비침륜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유방암이라는 진단은 그냥 잊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검진, 생검, 병리 진단 그리고 의사한테 들은 말은 전부 없었던 일로 치세요. 석회화는 사라지지 않으니 검사를 계속 받아봤자 그때마다 스트레스만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참 진실되게 말씀하셨어요. 용종암화설과 다단계 발암설. 이제부터는 암 발생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 장기의 암에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지만 어렵다고 느낀다면 건너뛰고 나중에 읽어도 된다. 우선 암세포의 발생과 진행에 대한 다단계 발암설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즉시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후회하는 환자와 그 가족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암에 대해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강조하는 암 이론론, 암에는 진짜 암 한 종류만 있다는 이런 이론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기암을 가만히 두면 어느 암이든지 주위 조직으로 침륜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진행암이 되고 나아가 말기암에 이르러 사망한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른바 다단계 발암설인데 이에 따르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진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한 개의 세포가 2만 개가 넘는 유전자가 존재하다. 암세포는 그 중에서 복수의 암 관련 유전자가 변이되어 발생한다. 이때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단계적으로 암세포의 악성화가 추진되어 조기암이 진행암, 말기암으로 진전한다는 이론이 다단계 발암설이다.
대장 내벽의 점막에 발생하는 대장암을 예로 들어보자. 대장은 다단계 바람설이 탄생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다단계 바람설에서는 바람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점막으로부터 내측, 즉 대장의 내강으로 뻗은 모양의 융기성 병변인 종양성 용종이 발육한다. 그 후에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암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이 되면 이번에는 완전히 변하여 점막으로부터 외측, 즉 대장의 점막 하측, 나아가 근육층으로 침륜한다. 다시금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어서 대장의 주기 조직으로 침륜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 된다. 이 주장을 용종암화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장이라는 관의 내측을 향해 튀어나온 종양성 용종이 언젠가 완전히 변하여 대장의 외측을 향해 침륜한다는 주장과 달리 대장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그 중간 단계로 여겨지는 병변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병원에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주로 주간 진료 시간에 실시하므로 용종암화설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자 사이에서는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현상은 오직 밤에만 일어난다는 건가? 라는 야유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나는 다단계 바람설과 달리 암에는 발생 시점부터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진짜 암과 다른 장기로 전이 되지 않는 가짜 암,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암이 있다는 암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진짜 암은 다른 장기의 전이를 일으키는 암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암이고, 가짜 암은 전이를 일으키는 암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지 않은 암이다.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 변이의 유무는 암세포가 발생하는 시점에 결정되므로 그 후에는 달라지지 않는다. 암 이원론 간의 근간이 여기 있다. 실은 1970년 80년대에 어느 일본인 연구자가 대장 용종 암화설의 오류를 지적했다. 편평한 대장 점막의 정상적인 점막과 구별하기 어려운 조기암이 발생하여 금세 진행암으로 진전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편평암형 혹은 함몰형 조기암, 데노보암이라고 불리는 암으로 이 발견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지금은 진행 대장암이 대부분 이 함몰형 조기암에 생긴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물론 함몰형 조기암에도 진짜 암과 가짜 암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 진짜 암이라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아무런 애를 써도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용종 암화설이 어떤 고형 암이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능력이 생겨 진행암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다단계 바람설의 이론적 치주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잘못된 암화의 예를 들었네요. 예를 들어 비침륜성 유방암을 방치하면 이 침륜성 유방암으로 비침륜한 것이 침륜한 암으로 그렇게 전이가 된다고 하는 믿음의 한 예이다. 하지만 용종 암화설이 붕괴된 지금은 다단계 바람설은 물론이고 모든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사라졌다. 그렇죠? 여기서 암줄기세포가 등장한다. 암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암줄기세포의 발견이 다단계 바람설을 전복한 것이 아니라 암줄기세포의 발견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근거로 다단계 발암설이 이미 붕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다단계라는 것은 한번 생겼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확장되고 배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만 믿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이원론을 우리 곤도 마코토 의사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진짜 암과 가짜 암은 암줄기세포가 결정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발생하고 그 암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여 한 덩어리의 암, 즉 악성 종양을 만든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악성 종양을 구성하는 수억, 수십억 개의 암세포가 전부 같은 성질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암세포에는 몇 가지 성질이 다른 복수의 세포가 있고 악성 종양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암줄기세포이다.
한 개의 암줄기 세포가 발생하면 그 암줄기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해서 그것과 같은 암줄기 세포 그리고 분열과 증식이 격렬한 전구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전구 암세포가 분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구 암세포에서 분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한 덩어리의 암을 형성하는 암세포의 대부분은 전구세포와 분화세포이고 암줄기세포는 극히 일부밖에 없다. 하지만 암줄기세포가 암을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자, 중요한 것은 암줄기세포, 전구세포, 분화세포는 모두 정상세포에서 발생한 한 개의 암줄기세포에서 분열되고 증식되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같은 변이 유전자를 지닌다. 그렇다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생명을 빼앗는 진짜 암과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 가짜 암의 차이는 어느 시점에서 발생할까? 처음으로 한 개의 암줄기세포가 발생하는 바로 그때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유전자 변이가 생긴 암줄기세포는 진짜 암을 형성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지 않은 줄기세포는 암줄기세포는 가짜 암을 만드는 것이다. 참고로 전이소가 발견되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암이 최초에 발생한 부위를 알 수 없는 원발불명암이라는 고 불리는 암이 있다.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TV 드라마에서 와코 형사로 유명한 이 게리아 조스키의 생명을 앗아간 암이 바로 그런 암이다. 목의 경부 임파선이 붓는 증상으로 생검에 의한 조직 지인을 통해 암의 전이소라는 그러니까 원발소가 아닌 것에서 나온 것들은 다 가짜다. 자, 원발소를 밝혀내지 못해서 원래 어느 장기에 생긴 암이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이 원발불명암은 다단계 발암설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암줄기 세포로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장기에 암줄기 세포가 발생한 직후에 분열되고 전이된 다음 그 전이된 부위의 암줄기 세포에서 전구세포와 분화세포가 다시 분열되고 증식되어 전이소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원발소의 암줄기 세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좀처럼 분열되거나 증식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는 크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암줄기 세포의 존재가 처음으로 분명해진 것은 1997년의 일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존 딕 교수가 백혈병 세포 안에서 발견했다. 그 이후에 유방암, 뇌종양, 식도암, 간암, 대장암 등의 암줄기 세포가 발견되고 있다. 반복하지만 진짜 암과 가짜 암은 정상적인 줄기세포에서 암줄기세포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결정이 된다. 암세포가 발생한 이후에 서서히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고 악성도가 높아져서 암이 주위 조직으로 침륜하고 나아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는 다단계 발암설은 틀렸다. 이런 암줄기 세포가 발견되면서 더욱 분명히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의 출발선부터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암줄기 세포이다. 그러니 그 외의 것은 다 가짜다. 자, 이렇게 보겠네요.